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진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 한의중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읽을게요. 자, 한의중, 70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진해통일과 항제 지배추현인데, 항제 탕생을 보죠. 자, BC 247년에 진나라에서 제3년 만에 장양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정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후에 이제 시황제로 불리는 당시 13살이었 시황제로 불리는 그는 당시 13살이었는데 국정의 실권은 본래 한나라 대상인 주신 여부리가 장악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기에 보면 이 여부리가 진시황의 아버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그 사기에 적혀 있는데 뭐 굳이 그 우리까지 알 필요 없고,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부리는 진왕 정의 생모가 원래 그의 첩이었기 때문에 일선은 실제 그의 부친이었다고 전해진다. 진은 이미 상한 범법 이래 오랜 시족제로 타파하고 귀족의 특권을 배제해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깨려고 했다. 자, 이에 동시에 구국정 강병 정책을 실시한 결과 전국 이후의 진의 영토는 전 중국의 3분의 1에 달했고 북부는 2분의 1에 넘었으며 기마 전술로 무장한 군대는 갈수록 무력을 가시했다. 자, 반면 나머지 육국은 정치 개혁을 실패하거나 불천저, 불철저하여 진나라 국력은 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노예라는 사람이 있고 뭐 있는데 여기 이제 진앙정의 어머니가 그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이제 약간 거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노예만을 이제 진압하고 어, 여부리도 제거하고요.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국적에 관계없이 발탁해서 통일 정책에 추구했다는 거.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중원 출신들 많이 이제 등원을 했죠. 여기 보면 한나라 출신 정국이라든지 위나라 출신 위로 그리고 초나라 출신 이제 이사 이렇게 있는데, 자 이사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자의 제자로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한비자하고 동문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 하여튼 진앙정은 내정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각국의 간첩을 파견해 군신을 이간시키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교묘한 외교술과 기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무력을 통해 BC 230년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육국을 차례로 이제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육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했던 정책 중에 뭐냐면 원교 근교 정책이죠. 원교 공급하는 건 뭐냐면 육국을 하나하나 이제 다 적어 돌려갖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멀리 있는 나라는 좀 친교하고 가까운 나라부터 친 거야. 그래서 가까운 나라를 치면 그 다음 옆에 있는 나라를 치고, 그래서 원교 근고 정책을 통해서 그냥 하나하나 육국을 각계 격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하를 통일한 진앙정은 먼저 통일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정책을 단행했다.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군림하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왕이라는 호칭을 개명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 왕이라는 호칭은 이제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개나 소나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위험을 나타낼 수 없겠죠. 그래갖고 뭔가 다른 호칭이 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자, 이 항진은 이제 청의 멸망까지 한 2100년 동안 중국에 사용했던 그 명칭인데요. 자, 항제라는 원칙을 보면, 자, 항제는 두 가지 그 여운이 사용의 그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보면 사망오제라는 명칭 있죠. 거기서 사망의 항자와 오제의 제자를 따서 항제였다. 이게 이제 잘 알려진 어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가지인데 제라는 것은 예전부터 사용했어요.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진나라 때나 제나라 때 제나라 왕을 동제, 진나라 서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라는 것은 상나라 때 상제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인제 천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고 주나라 때. 그래서 인제 전국시대 때는 어떤 의미로 있냐면 이 제라는 것은 인제 살아있는 신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제나라나 진나라 왕이 자신의 권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건데 그게 영향을 받아 갖고 거기에다 항을 갖다 붙였는데 항은 빛나다라는 뜻이야. 빛나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빛나는 항제라는 뜻이죠. 빛나는 살아있는 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제라고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인제 있어요. 그 두 가지 연원을 가지고 있는 칭호죠. 자, 청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약 2100년 동안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역대 왕조에서 이 군주의 정식 칭호로 사용된 항제라는 용어가 이때 탄생되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이와 동시에 군주 사회에 생존의 업적에 따라서 추징하는 시호 제도가 있었죠. 이 시호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신하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황제에게 뭐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평가해 갖고 갖다 붙여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시호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왜냐면 어떻게 감히 신하가 그 황제를 평가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세운다고 하죠. 보통 1 세, 2 세, 3세 쭉 가서 만 세까지 가기로 했어요, 영구히. 근데 인제 그 진시황은 그 참 진나라는 3 세에서 망했죠. 하여튼 시호를 폐지했고요. 그래서 인제 초대는 시황제로서 시작해서 2세 황제, 3세 황제 이렇게 만세 영구히 전해질 것을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진이라고 하고 황제의 명령을 제라고 하든지 조라고 하여 황제 전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후에 인제 뭐 중국 역대 왕조에도 쓰이고 우리나라도 인제 뭐 내제 외양식이었던 고려 시대나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때도 이런 용어를 사용했죠. 뭐 일본은 또 이렇게 이제 청왕한테 썼던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영향을 줬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진왕 전이 자신의 칭호를 황제로 택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진해 통일 정책과 법칙을 보자. 자, 육국을 이제 평정한 후 문제가 된 것은 이 강대한 영토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것이었다. 그래서 조정의 회의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와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죠. 이때 이제 조정회의에서 이제 물어봤어. 진시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두 명의 그 두 개의 의견이었죠. 봉건제를 실시할 거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군연제를 실시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봉건제를 실시했던 그 사람이 뭐 왕관인가 해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었고 군연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사였죠. 그래서 인제 딱 보기에 9년제가 닿다. 그래서 9년제를 채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이사의 9년제가 인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조정회의에서 다수의 관료들은 영토의 강제함과 왕조 수명이 길어지는 장점을 둬 주대 시대에 시행했던 봉건제를 다시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는 그 제후의 분쟁으로 붕괴된 중왕 시대의 멸망 원인을 거론하면서 전국 시대부터 새로운 정복제를 대상으로 시행할 군연제를 전 영토에 시행할 것을 반론했다. 그래서 시행제는 이사의 견해를 받아서 어 9 년제를 채택했고요. 인제 9 년제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이걸 뭐 확대 개편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군이라는 지방 행정 단위를 두고 그 밑에 현을 주죠. 그리고 인제 그 아래 인제 그 군수나 군이나 군감 이렇게 인제 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9 년제 관련된 내용을 써라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냈어.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거 풀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왜냐면 그때 채점 기준을 되게 엄격하게 해 가지고 칼칠내는 거 많이 틀렸다고 하거든요. 자, 하여튼 전국을 36 개로 나눈 다음에 그 아래 현을 두고
군에는 지방관으로서 수, 그다음에 군수 보좌 보좌역으로 군수와 사법을 담당한 승, 그다음에 이제 군의 군사를 주관한 의, 그다음에 군수를 감찰한 감호사를 두었으며, 이렇게 이제 지방의 이제 책임자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상호 견제를 하고 각각 이 관리들이 뭐냐면 직보를 하는 체제죠. 예. 그다음에 현에는 영을 두고 그 안에 뭐 현승, 현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의 업무를 간장토로 했다. 자, 이는 군현에서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한 관리들이 서로 겸재 두도하고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였다. 이런 제도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게 보면 지방장관을 그 총괄하는 사람을 한 명 두거나 어떨 때는 어떤 왕조는 그 지방장관을 이렇게 분산시키거든요, 권한을. 그래서 총괄을 두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일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는 상호 견제 때문이세요. 하여튼 이런 체계를 이렇게 두 개를 둬요. 이렇게 총괄을 두거나 어떤 왕조는 어떤 거는 분산시키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년의 관리는 중앙에 파견됐고 국가로부터 복록을 받은 관리로서 세습이 허락하지 않으며 그의 임명권은 황제가 장악했다. 9년제라는 이 통치 방식은 중앙집권 체제를 유도한 것이었다. 또한 이에 반응해 전국을 통치하는 중앙정부 기구로서 상공국영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이제 9년제도, 지방제도 9년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상공국영제도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한나라 때 영향을 주죠. 물론 한나라는 이제 잠깐 군국제를 실시했긴 했지만 한무제 이후부터는 실제로 9년제를 실시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진나라 때 만들어진 통치제도가 한나라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진한을 같이 연칭해서 붙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진나라가 만든 제도가 한나라에 영향을 주고 뒤에 보면 수나라도 있죠. 수나라 때 만든 제도가 또 당나라 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수당이라고 연칭을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모든 중앙행정과 지방통치를 정비해서 정치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전제적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군현제 실시와 더불어 각종 통일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진나라는 이게 이제 진국 칠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모든 걸 다 통일시켜 표준화시켰던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표준화를 안 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시킨 내용들을 보면요. 이건 뭐 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죠. 예. 내용을 보면 먼저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거죠. 자, 도량형은 뭐냐 하면 도라는 것은 이제 자의 길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양이라는 건 대용적, 곡식의 양을 이제 측정하는 대걸 대용적인데 형이란 건 추의 무게를 뜻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도량을 통일했고,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때 각 국가마다 이제 뭐냐면 달랐던 도량형은 통일의 진양, 그러니까 진을 기준으로 해갖고 도량을 했죠. 진권이라는 불리는 승이나 분동을 가지고 반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동을 표준적인 동이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대통일 같은 대용적이라든지 추의 무기라든지 뭐 이런 자의 길이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렇게 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뭐냐면 기구를 파견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게 측량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측량 도구를 파견해 갖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뭐냐면 추라든지 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폐도 각지 포전이나 도전을 모두 폐지하고 무게를 방량인 8g 정도의 동그란 원형 안에 사각형 구멍을 뚫린 형태인 방랑전을 했다. 원전, 한전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시면 예전에 전국시대 때 보면 이제 도전 있었고 의비전,
호전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진나가 원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진나를 중심으로 해 갖고 원전을 했고 방랑전이라는 이 화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 화폐를 딱 보면 여기가 인제 둥글고 여기가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어떤 이제 그 당시 어떤 세계관 이걸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런 이제 원형이 후에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화폐나 뭐 일본 화폐에 어 정형적인 이제 모습이 되죠, 이런 원형이. 자, 그러나 이제 최근에 출토됐던 진해 방향제는 크기와 중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이며 그 출토지도 사천과 섬서를 중심한 옛 진나 영토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진해 화폐 통일을 추진했지만 통일 완성되기 전에 멸망을 의미하다. 하는데 뭐 이거는 우리까지 이제 최근 경향이니까 넘어가고 자, 육국의 병합이 불과 10년 만에 급속히 추진한 만큼 여러 제도를 통일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렸을 것이다. 다음은 수레의 폭을 일촉으로 통일했죠. 차계라고 하죠. 수레가 지나갈 때 그 밑에 홈을 팠는데 그 홈을 진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진나와 그 수레를 기준으로 해 갖고 팠고요. 그다음에 전국을 거쳐서 도로망을 정비했으며 문자를 통일했다. 그래서 이 문자를 통일하면서 뭐냐면 이 문서를 뭐냐 문서 행정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요때 이 문서는 문자는 뭐였냐 보면 잠깐 여기 보면 인제 예전에는 출국이 각 뭐야 문자가 달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인제 금속문이라고 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인제 주로 그 동기나 아니면 철기나 아니면 비석에다가 돌에다가 그냥 새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진나라의 그 문자도 이렇게 통일됐어. 진해 통일 문자. 그래서 인제 이걸 전서라고 하죠. 그 전서 중에 좀 더 약간 개량된 소련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참고로 인제 문자의 발달 과정을 보면 요렇게 돼 있거든요. 각골문이고 그다음에 금속문은 전서체, 그다음에 예서체, 해서체, 총서, 초서나 행서가 있는데 자 여기 전서 때가 이제 진나라고요. 예서는 전환시대 때고 해서는 후한시대 때야.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최근에 이제 그 발굴에 의하면 이미 인제 뭐냐면 진나 때부터 예서가 쓰여져 있다라는 발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진율 있죠. 진율 목간으로 만든 그 문체는 전서체로 쓰인 게 아니라 의외로 예서체로 쓰여 있다고 그래요, 예서체로. 예. 그래서 이제 학계 발굴이 최근 그런데 자 근데 우리가 굳이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이 전서로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인제 예서는 전환, 해서는 후환인데 우리가 뒤에 얘기했지만 근문학파 같은 경우에나 고문학파 할 때 근문학파는 전환시대 때 인제 관련된 거니까 여튼 예서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보통 한자를 해서라고 하죠. 해서, 해서. 그래서 인제 있는데 예서체도 가끔씩 쓰이긴 해요. 이 예서체가 좀 약간 문자가 상당히 예술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인제 예술용으로 미술 감상용으로 인제 많이 쓰는데 하여튼 예서체도 약간 쓴다는 거. 그리고 강개토 대왕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 예서체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초소행서는 인제 뭐냐면 막 이게 필기체 형태로 돼 있는 건데 요게 그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렇게 양반 사대부들이 글 쓸 때 이 초소 행서를 쓰죠. 초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행서나 초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 번역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 우리나라 학자분이 거의 뭐 손에 꼽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예전에도 조선왕조 뭐 실록이나 뭐 이렇게 인제 다른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 아니라 다른 그 조선시대 때 글을 쓸 때도 먼저 이 초소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걸 아는 분이 초소자로 일단 해석을 옮겨 놓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요 초소를 어 이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나이대가 인제 지금 40대 분인데 거의 30-40 대는 거의 번역 못 하죠. 근데 그분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카페에 보면 구서재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있죠. 이거 예명인데 하여튼 그분이 요 초소를 번역을 해요. 그분은 그 한글 그 한문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이죠.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요 인제 이런 그 한문의 발전 과정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통일된 이 수해받기 폭은 한데도 계승되었다.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이제 유물 유적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최근 이제 조사된 한대 장항선의 성문에 남아 있는 그 바퀴 자국의 흔적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참고로 그 당시 인제 진나라 수도 함양은 장안성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거리 그 위치에 있어요. 함양이 인제 좀 있다 좀 커진 게 장안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고속도로에 해당한 치도의 건설에도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했고요. 치도는 도로 폭이 50m 가 될 정도 넓었고, 수도인 함양을 중심으로 동쪽의 제지역, 남쪽인 오와 초지역이 이루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수도를 여러 도를 만들잖아요. 뭐 노만도 그렇고 여기 진한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도 그렇고 다 이제 수도가 이제 도로가 같이 만들어지는데 도로를 다 당연히 그 수도 중심으로 놓죠. 그래서 인제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할 때 진압하거나 그 중앙에서 명령을 내릴 때 이런 도를 통해서 인제 해서 말을 달려 갖고 인제 명령을 전달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중원과 서남 지방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5촉 넓이의 오촉도를 만들었으며 북쪽 오로도스 지역을 넘어 구원군의 국작 이른 직도를 건설했다. 자, 요거를 좀 알려면 이 구원군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 하면 이 만리장성은 연결돼 있죠. 그 산해관에서 이제 옥문강까지만 이제 생각하는데 이건 명나라 때 얘기고요. 그래서 어 여기 진나라 때 만리장성은 이 오로도스를 넘어 가지고 오늘 내몽골평원이죠. 요 북쪽까지 확대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끝이 시작과 끝을 정확히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구만 남아 있지 정확히 남아 있지 않아. 그렇지만 하여튼 이 구원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도도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적혀 있죠. 첫 번째로는 원래는 신속한 군대 이동으로 지방의 반란을 솎아주고 진압하게 만들었지만 각국이 건설한 방어 기지와 성체 등을 부숴 활보의 기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유는 교통의 상업 발달에 크게 이었다. 그래서 군대 이동의 목적이에요. 예. 근데 교통과 상업의 발달로 인제 부수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로마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다 원래 목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대 이동을 목적으로 했지만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교통과 그런 어 그 교통을 이용하는 데 인제 이용했죠. 교통과 상업의 발달에 크게 이제 역할을 했죠. 자, 이와 함께 이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고하기 위해서 문서 행정을 먼저 제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문서 행정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관료 시스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문서 행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는 이때 소전체, 그러니까 진전이라는 걸 제정해서 기존의 피대기의 복잡한 서체를 간략하고 지방마다 서로 다른 서체에 통일하는 표준 자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문서 행정을 원활히 해서 이런 문자를 통일했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음 한 2-3년 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또한 도로망 건설에도 나타났듯이 군사력을 국가에 독점하고 지방의 반란 가능성 세력을 가능성의 근절을 노력했는데, 이를 위해 민간 병기를 다 몰수했다. 자, 이와 함께 인제 전국의 부 12만 호를 수도인 함양 주변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걸 이제 3인 정책이라고 하죠. 이건 뭐 진나라뿐만 아니라 역대 왕조들이 즐겨 했던 정책들이에요, 이런 정책들은. 자, 그래서 인제 동시에 함양을 뭐냐면 번영시키려고 했다. 이걸 인제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강간약진 정책이라고 해요. 강간약진. 보통 우리가 강간약진 정책하면 그 당시 인제 그 전환시대 때
호족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거 아니고 원래 이 강간 약지는 어떤 특정한 정책은 아니고 전국 시대부터 흔히 쓰였던 이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용 어구도 있죠.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돼요. 전국 시대부터 사용했던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강간이라는 것은 뭐냐? 뿌리 간자죠. 뿌리를 강하게 이고 양찌라는 건 뭐냐 가지를 쳐낸다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 강간 약진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정책들이 인제 뭐냐면 뒤에 그 사회보는 아시아사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이 전국 시대 때 사용했던 용어인데 요때 인제 또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그 호족들을 약화시키는 정책도 요런 표현을 써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 법과적 통치 정책은 더 나아가서 역사상 악명 높은 분서갱유로 이끌어진 사상 통일을 발전했다. 자, 분서라는 것은 모든 서적을 다 뭐냐면 불타진 게 아니라 실용적인 서적을 지으고 이제 불타 없애고 근데 이때 불타 없앤 성적은 민간 소유 그 뭐냐면 책이죠. 국가에서는 다 갖고 있어요, 제자 백과사상은. 근데 민간들이 보지 못하도록 뭐냐면 그 불태우는 거죠. 그렇지만 국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80 년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반공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본론이라든지 공산당 선언 이런 것들 못 읽겠잖아요. 근데 금설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인제 뭐냐면 국가기관에서는 난 대학기관에 연구는 했거든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무슨 반공 논리를 어 제시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 나쁘다는 걸 알려면 공산당이 뭔지는 알아야지 공산주의가.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갱윤하는 것은 파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유학자를 파묻는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는 유학자라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신선 사상을 이제 추구하는 방사들을 그 파묻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보통 그냥 교과서에든 "유학자를 파묻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하여튼 분서갱유를 통해서 후에 인제 뭐냐면 홍보학의 탄생 배경이 되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인제 뭐냐면 유교 경전이 분실됐고 유 나중에 인제 한나가 등장한 다음에 유교 경전을 인제 뭐냐면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고문학파, 금문학파 이런 것들이 인제 등장했고 각 학파들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홍보학이 인제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서라는 것은 서적을 불태워 버리는 말하며 갱유라는 것은 자신의 통치 이념을 반대하는 학자들을 파묻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게 유학자일 수도 있고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한 방사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써 있어요. 자, 학자 중에 인제 진해 획일적인 법치에 불만을 품고 옛것을 창피하고 취향제 정치를 비난한 일이 있었다. 자, 이를 계기로 BC 213년 이사의 건의에 따라서 진해 역사서, 의학, 정복, 농업관계 이해의 서적을 몰수하고 30일 내에 소각했다. 이걸 분서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는 사형, 옛것을 찬미하고 진을 비방하는 자는 일족 전체를 죽인다는 금령을 내렸다. 자, 그래서 인제 이 분서령은 이미 상하이범법을 통해서 진국 내에 실시됐던 것인데 자, 그걸 전국에 확대시킨 것이다. 그 목적은 민간 소장의 서적과 사학을 금지하고 그걸 간이 소장하며 간악으로 일어나는 데 있다. 그래서 군소령이 반포된 이후에도 수도 함양에는 여전히 육아의 경전이 소장되고 있었으며 박사들에 의해서 정리 연구되고 있었다. 그래서 민간에서 보는 걸 금지하는 거지 중앙에서는 연구가 계속 있었던 거죠. 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70-80 년대 권위주의, 반공주의 정권 시대 때 반공 정권 때 사회주의 서적들은 중앙에서도 연구했어요. 예, 대학에서도 연구했고 자, 다음으로 갱유는 시황제 신선술의 동경이 그 계기가 됐다. 준서 다음에 자신을 속인 방사 를 그러니까 인제 그 노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불효차를 구해 주겠다고 해서 시황제한테 사기를 쳐 놓고 막대한 이제 뭐냐면 인력과 물자를 가지고 어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때 탁 돌아 가지고 그 뭐냐면 유학자를 포함한 460 명 학자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인제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두 가지 서 있죠. 유학자를 죽였다는 설도 있고
여기 이제 신선사상이라고 해서 이제 방산한 게 신선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요. 신선사상이 그 당시에. 그 신선사상과 관련된 인물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유학자로 있기 때문에 유학자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학자와 학문에 대한 산업체고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후세의 시황제를 비난한 근거되었다. 자, 시황제의 장자의 부소는 학자풍 인물로서 갱육 사건 때 시황제에게 간언했지만 도리어 이제 부친의 노여움을 북변에 주둔하고 있던 모교는 이 모교는 이제 그 만리 누구냐면 그다음 홍노족이 있었죠. 홍노족을 이제 격퇴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감독하라는 명목으로 국변에 쫓겨났고요. 치안계 주변에 그의 통치에 비판자가 없었다 하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그 치안제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인제 황제됐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됐죠. 호해가 인제 됐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그 뭐야 이걸 인제 조작을 해 갖고 그 당시 유언서를 조작해 갖고 인제 이 사람을 자결해요 나중에. 예. 자, 그래서 시황제가 인제 주변에는 인제 그의 통치에 대한 비판자가 없게 되었다. 자, 통일제국의 황제로서 시황제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태산, 태산이라는 것은 인제 그 아주 그 중원에 있는 큰 선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주나 천재가 하늘 제사를 지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했던 거 유명한데 뭐 그렇다고 태산이 큰 산은 아니에요. 주변의 그 산보다 좀 약간 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인제 주나 천자가 하늘 제사를 지냈는데 이걸 이제 봉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봉선은 그 천자나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가시했다. 그 봉선 의식을 인제 하다가 한동안 중단됐는데 한 무제가 이걸 또 했죠, 이 봉선 의식을. 그때 인제 누구냐면 사마담이라는 사마천 아버지가 이 한무제의 봉선 의식을 한번 따라가려고 하려고 하다가 한무제한테 거절당했죠. 한무제 입장 때는 이 봉선이 인제 하도 한동안 계속 중단됐다 보니까 절차 의식 같은 게 그 당시에 인제 뭐냐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기록에 남기면 뒤에서 인제 욕을 얻어먹을까 이게 또 잘못됐다 하면 또 자기의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권위가 떨어지니까 거절을 했던 건데 이 사마담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예.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게 사마담의 합병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뭐 하여튼 자, 국내 통치가 본 궤도로 오르자 통일을 한 다음 날에 수행에 나서기 시작했고 계속 전국 각지를 돌았죠. 그래서 병사기까지 10년 동안 치도를 통해 총 5회를 수행을 했다. 그래서 수행이란 천하를 돌면서 그 지방의 이제 정치나 백성들의 생활을 시청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수행은 황제가의 어떤 업적이 황제의 어떤 그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진시황뿐만 아니라 후에 역대 황제 중에 이 순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강희제나 권룡제나 그런 사람도 순행을 했죠. 그 강남 지역에 가서. 예. 우리나라도 인제 뭐냐면 인제 진흥왕 때 인제 순행을 해서 그 순수비 같은 것도 만들고 했잖아요. 예. 또한 태산 등의 명산을 올라 통일과 민생 안정에 대한 자신의 공적을 창미하는 비석을 새겨 후세에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비석 관련된 내용이 기출 그 교과서에 나와요. 관련된 그래서 교과서 읽어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 보시고 자, 2 차부터 5 차까지 수행의 의도에 대해서 불교장생에 구하는 신성사상과 결과는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행 도중에 세상에서 청령을 받은 왕이 그 공업의 완성을 천지의 신에게 보고하고 재상인 봉선을 교행한 걸 보아서 그 순수한 신성사상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신앙제의 수행도 형식적으로 순수했지만 그 정복시의 백성들에게 황제의 위엄을 가시하게 함으로써 그 통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그 뭐냐면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했지만 그 시황제의 수행도 형식적으로 순수했지만 그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순수한 신성사상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 불효천을 찾기 위해서 그 행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네, 모르겠어요. 예. 자, 하여튼 자신의 어떤 통치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정치의 의도겠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불료초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인제 수은을 많이 마셨다고 하죠. 그 수은 중독으로 그때 수행하는 과정에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수행하는 과정에 죽고 나서 시체가 이제 썩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걸 인제 다른 데 알릴 수 있잖아요,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면. 그래서 얼음을 인제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함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인제 조구가 인제 같이 따라왔죠.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한간이죠, 진시황 때.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그 문서를 조작해서, 유언장을 조작해서 원래는 그 첫째 아들한테, 부소한테 주려고 했던데 호해한테 줘 가지고 결국 어리석은 호해가 인제 이세항제가 되었다. 그리고 조고가 이 호해를 이용해 먹었다. 예. 그래서 인제 위독진마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그러나 이제 하루에 30kg 되는 문서를 결제했을 정도 정력가였던 시황제는 점차 노쇠해 가면서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장생을 기원하고 불사의 비약을 충분한 데 노력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면서 인제 수은을 먹으면서 수은 중독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진제국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되죠. 예, 늙는 거는 누구나 원하지 않잖아, 오래 사는 건. 예. 근데 이게 자연의 그 순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여튼 그래요. 자,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수은을, 불사의 비약을 안 찾았으면 수은을 안 먹고 적어도 자기 어떤 뭐냐면 10 년, 20년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50 대에 그냥 저승에서 가 버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내용을 볼게요. 징승 5 강의 농민반란. 진시황은 BC 210 년에 순행 도중에 상동성 사구에서 병사했다. 자, 사망에 임박했음을 느낀 그는 장자의 부소의 제위계승을 지시하는 족침을 남겼지만, 이 한간 조고가 이걸 무시했죠. 그리고 이사와 막내 호해를 끌어들여 조소를 의조해 부수와 모경에게 불효와 부충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호해를 즉위시키는데 해책했다. 그래서 이제 부수와 모경은 자결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유능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런 간신배들이 중간에 있어 갖고 완전 망쳐 놓은 거죠. 자, 그 결과 부소는 자살했고 승복하지 않은 모경은 체포돼 자살했다. 자, 호해는 이세항제로 즉위했고, 이듬해 조고는 난중령이 임명했고 조교가 인제 그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정권을 장악한 조고는 반대파인 종실과 고관을 수청했고, 이후 음모에 가담했던 이사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사도 이제 자업자득이죠. 예. 자기 친구 한비자를 무고해 갖고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인간응보인 것 같아, 이거는. 자, 백성도 여전히 아방궁의 축조에 대규모 동원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그 진시황은 자기가 인제 죽은 후에 묻힌 대규모 능을 만들었대요. 여산능이라고. 예. 그래서 아방궁과 여산능에 막대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인제 대규모 통합공사를 냈어요. 거기에다가 또 만리장성을 또 쌓았잖아요. 자, 하여튼 요역의 징발과 가혹한 법치를 계속했다. 이에 인제 진제국에 대한 불만과 원성은 점차 높아만 갔다. 자, 시황제는 생전에 세 가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착수했다. 첫째가 만리장성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뒤에 여산등과 아방궁이 인제 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첫째는 만리장성인데, 요 만리장성은 인제 종전에 전국시대 때 북쪽에 홍노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노족을 막기 위해서 홍노족과 이제 연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장성을 인제 쌓았어요. 뭐 진나라, 조나라, 뭐 그다음에 연나라 등등.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 그 만리장성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지금의 만리장성이 약간 북쪽에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요걸 이제 한반도 북부까지 평양까지도 연결시켜 갖고 동북공정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왜곡시키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만리장성은 지금 만리장성은 벽돌로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리장성 벽돌로 쌓은 게 아니라 그 토성이에요, 토성. 한축토법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많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남아 있는 유구들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처음 만리장성을 만들었고 그 후에 역대 왕조들은 이 만리장성을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각 왕조마다 만리장성의 위치가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인제 이 만리장성은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뭐냐면 큰 쓸모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여기 넓은 데에 다 군대를 배치시킬 수 없는 거고 그게 한 군데 뚫릴 뻔이면 여기 뚫린 곳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의미는 없어. 그렇지만 그 문화적인 의미는 있죠. 요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기 북쪽에는 유목민족, 이쪽에는 농경민족이라는 어떤 문화적 경계선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만리장성은 폭로족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북방에 대해서는 BC 215 년에 중국의 모명에게 장군 모명에게 그 30만 대군을 주어서 홍노를 정복케 했다. 자, 홍노는 북방의 몽골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했던 종족으로서 당시 군장인 선우의 지휘 아래 부족이 통합되어 점차 남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지만 한 고조 때 이제 무툰서우가 유명하죠. 무툰서우가. 자, 모경은 모경은 홍로를 항합 북쪽으로 쫓아내고 오노도스 지방. 보통 오노도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방이 지금 만리장성 기준에서 내몽고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쵸. 내몽골. 요 지역이 초원도 가능하고 초원지대면서 농경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 입장일 때는 이 오로도스 지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오로도스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이 고비 사막이 있고 요쪽을 이제 막북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망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대 황제들은 이제 한나라도 그렇지만 홍로족을 정복하고 할 때 이 오로도스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 지역을 장악해야지 자기들이 인제 홍로족을 이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로족 같은 경우에는 요쪽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막부 쪽으로 인제 이동을 하죠. 망남에 대해서 막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같이 하는데 여기 노른자 땅들을 이제 뭐냐 장악을 해야지만 얘들 입장 볼 때는 뭐냐면 그 홍로족들을 타격을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그 오로도스 지역을 장악하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로도스 지방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 지역에 군영을 설치하고 제수 등을 강제로 이주시켜 수비를 굳건히 하는 한편 그 BC 214 년부터 이 지역을 영구히 확보하여 홍로의 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동에서 농소군까지 이르는 총 5,000 킬로의 장성을 쌓는데 이게 만리장성이죠. 근데 인제 이거는 추정치고요, 위치에서. 중국에서는 최근에 인제 요게 끝을 요동으로 보지 않고 평양으로 보죠. 예. 대동강의 평양. 결국에는 우리가 고조선이나 고구려도 우리 예전의 영토였다라는 걸 좀 약간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평양성까지 이제 만리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장성은 흙을 쌓아서 굳힌 토성이고요. 전국시대 연조진에서 북방 유목민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것을 보수에 연결한 것이다. 장성은 단순히 대립하는 두 개 세력의 경계만이 아니라 농경 세계와 유목 세계는 자연적 조건을 기준으로 한 생활 문화의 경계였으며 역으로 장성의 축조는 스스로의 세계에 대한 한계를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와 함께 시황제는 BC 214 년에 현재 강동, 강서, 베트남 북부에 있었던 그 남월 세력들을 군대에 파견하여 지네 집에 복속시켰다. 그죠? 자, 이때부터 인제 베트남 북부 지역이 뭐야 중국의 영역에 속하게 되죠. 중국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 강동, 강서인데 강동, 강서는 지금 홍콩이나 뭐 그런 데에 선전 있는 지역이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중국의 영역은 아니었어요. 월족이라고 해서 오늘날 베트남 민족들 있죠.
그게 이제 선구됐던 그 선구 베트남 민족의 원류였던 월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인제 뭐냐면 정복을 했던 거야. 그냥 한나라 때는 이제 다시 인제 요 지역을 잇다가 나중에 한무제 때 다시 요 지역을 다시 장악하면서 완전히 중국 영역으로 인제 포함을 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 강동 강서 쪽의 사람들이 좀 약간 체구가 작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 보면 북쪽에 올라갈수록 체구가 점점 커지고요. 그 남쪽에 올라갈수록 체구가 작아지죠. 예. 그래서 있는데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좀 체구가 커요. 이거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는데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인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강동어를 쓰잖아. 이 강동어가 북경어는 사성인데 여기가 팔성이야. 어. 그리고 베트남어도 성조가 쓰거든요. 베트남어도 요 팔성보다 좀 약간 더 많을걸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약간 비슷해. 어. 그래서 아마 요 '베트남의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인제 그때 이제 있었던 남월 왕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진해 지배에 복속시켰다. 그랬지만 이제 한나 때 한초조 때 요 남우는 다시 독립을 하죠. 그래서 한동안 인제 독립왕국이 있다가 나중에 한무제 전후도 해 가지고 다시 중국에 이제 편입돼 갖고 완전한 이제 중국 영역이 돼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나머지 두 가지 대토목공사는 여상릉과 아방궁을 건설한 것이다. 자 BC 212년 호공 이래로 수도였던 함양이 쫓아는 이유로 새로운 궁전을 조용을 개시했다. 자 아방궁이란 그 궁전 앞부분인데 지명을 로 임시 호칭에 붙인 것이었으나 준공되기 전에 진이 멸망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없었다. 그래서 그 규모는 동서 690m, 남북 115m, 약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궁이었다. 자, 아방궁이 지상의 궁전이었다면 지하 궁전으로서 치앙제와 즉위한 동시에 착공한 것이 여상릉이다. 자, 여상릉은 수릉이라고 하죠, 보통. 수릉이가 뭐냐면 저는 이제 왕이 살아있을 때 만든 무덤이란 뜻이야. 수릉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수릉의 한 종류인 여상릉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시황제 능이다. 현재 남아있는 묘가 이제 발굴이 됐죠. 그래 갖고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래서 인제 뭐 이 깊게 판 몫이라는 궁정이 건조되고 백관의 자리도 정해져 있었으며 사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세 그대로 재현해 작은 중국 세계를 만들었다. 이걸 이제 개세세사 사상에 입각한데 개세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이 앞으로도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죽은 후의 삶도.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삶을 죽은 후에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그거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은나라 같은 경우 상나라 같은 경우 순장제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였죠. 근데 춘추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순장제가 인제 없어져요. 준하부터 해서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부터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때는 인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대용하는 그걸 하죠. 그래서 이걸 병마용계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흙으로 하나 도자기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실제 모습을 그대로 한 거야. 축소한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병마라는 것은 병사와 말을 그 그려 놓은 거죠. 도자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거의 발굴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해요.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도용은 실물 크기보다 약간 크고 형태나 방향을 보아 치앙제 모를 지키는 친위 군대를 보이며 무장을 하고 질서 정연하게 늘어져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병마용기 안에는 7,000개 되는 도용이 내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발굴된 이제 병마용기는 용객이 시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만리장성, 뭐 치도원설, 아방궁, 여상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고 사치스러운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국력 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 멸망의 또 원인이 돼요. 예. 그리고 인제 막대한 비용은 농민에게 중과세로 다 들었고 노동력을 의무적으로 강제했다. 그래서 막대한 인원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가혹한 법치와 함께 과도한 증세와 증가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한계에 넘어선 것이다. 그 진에 대한 반항의 기치를 든 것은 징승 5강이라는 두 빈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승 5강이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하죠. 징승 5강의 반란.
자, 그래서 이 진승 오강은 이제 있는데 진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하남선 남부 출신이에요. 그래 갖고 진승이 이제 그 일종의 뭐냐면 어 그 지역의 이제 대표자로서 만리장성 토목공사에 이제 뭐냐 인력을 착취해서 이제 대구 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도중에 비가 내렸다고 했죠. 그래서 지체가 되니까 진윤에 의해서 처벌받게 됐어요. 그래서 진윤은 예의 없이 정부가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일 내로 이제 도착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다. 이게 너무 가혹하죠. 자,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나 죽으나 해가지고 죽을 바에는 그냥 한번 반란이 일으키자 해가지고 반란이 일으켰고 그때 이제 오강도 같이 참여했죠.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여러 말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있지만 연작이 어찌 홍국의 뜻을 알리오.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큰 뜻을 어떻게 알겠냐.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익숙한 진 그 왕후장생 씨가 따로 어디 있겠냐. 이런 것들 다 이 진승이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세 황제 원년에 해수 가까이에 있는 대타 대탕향에서 두 사람은 국변을 수비하기 위해 징발된 농민 900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해수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초지역이야, 초. 초나라는 전국시대 때 진나라와 이제 맞먹는 그 강대국이었죠. 근데 진나라의 모락에 속아갖고 왕이 죽고 그때 그냥 초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반진사상, 반진 감정이 많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더 강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진승 오광도 초나라 출신이고 그 후에 이제 유방이라든지 항우도 초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근거리 있는데 자, 이 반란은 진압됐죠. 그래서 그 진나라의 노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됐지만 이 반란을 계기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뭐냐면 반란이 확산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진나라에서 초나라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방과 항우가 봉기를 하게 됐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전에 이 징승 오강 관련된 내용이 11년 2차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작년인가? 네, 작년에 나왔다. 작년에. 그래서 징승 5강에 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초라는 국고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뒤에 있나? 여기 있네요. 자, 그만 계속 읽어볼게요. 두 사람은 모두 초나라 출신이고 그 초나라에 확장되는 의미에서 장초. 예, 그래서 국고를 삼아서 사방의 봉기를 참여해서 호소했다. 가중한 노역과 가혹한 법치에 시달리고 있던 농민들이 중앙에 파견된 관리들 살해하고 이에 호응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방하고 항우도 거봉을 했죠. 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방은 이제 농민 출신이고요. 항우는 초나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방이 이제 봉기할 때는 이제 오합지졸 병력 정도 이끌고 이제 봉기했고 항우는 완전 정예병으로 이제 해서 뭐냐면 기병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기병할 때부터 뭐냐면 봉기할 때부터 유방과 항우는 이제 뭐야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근데 결국엔 유방이 이겼죠. 예. 그래서 징승 오강은 주력군이 진군의 반격을 받아서 패배함으로써 반년 만에 사라지고 그들이 세웠던 농민 정권은 붕괴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붕괴는 각지의 반진 붕괴를 유발했고요. 결국에 마침내 BC 206년에 진이 멸망하고 만다. 또한 단기적이지만 왕조를 수입한 진승의 행동은 이후 유방에 의한 한왕조의 성립에 선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징승 오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뭐냐면 사마처 사기하고 광고의 한서에 대한 어떤 역사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보면 대개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이 진승 오강의 난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진승은 이제 열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열전. 열전에 집어넣지 않고 진승 세가에다 집어넣었어. 세가에. 네. 제후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진승에 대해서. 근데 한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방구에 쓴 한서는 농민 반란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거야. 당연히 진승도 부정적인데 왜 그러냐면 요 방구가 이제 세워진 후한 때 이전에 그 신라는 말기 때
정미의 난이니 뭐 농림의 난이니 하면서 농민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압하면서 인제 뭐냐면 등장했던 것이 후한 왕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짐승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요게 인제 짐승 모강의 난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 차이, 평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짐승의 장초 정권이 멸망하자 항우와 유방이 국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우는 한나라의 대대로 장군을 지냈던 귀족 가문 출신이고요. 신장이 8척, 180cm 정도 되고 궤적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힘이 상당히 크고 싸움도 되게 잘했다고 그래요. 유방도 천하 출신이긴 하지만 농민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뭐냐 백수 건달? 그 지역에서 이제 뭔가 양아치짓 좀 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보면 거의 대부분 출신이 안 좋아. 그래서 인제 있고 나이도 그 항우보다 어 유방이 좀 10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자, 어릴 때 유업이 되어 인제 떠돌아다니다가 향리에 들어가 치안을 담당한 정장을 지냈고 후에 군도에 수용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인제 도독의 무리의 수장이 되었다는 의미죠. 자, 항우와 유방은 초에 해왕을 맹주로 했고 해왕은 인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보통 이제 초나라 왕이 있었어요. 초나라 왕의 그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인제 회담을 갖고 있는데 진나라가 모략을 써서 그 회담 장소에 군사를 풀어서 초왕을 잡아서 죽였다고 그래서 초나라를 먹었다. 그렇게 한 거야. 그다음에 초나라 입장 볼 때는 진짜 억울하게 이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초나라 사람들 입장 볼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 왕의 후손을 찾아갔고 회왕으로 이렇게 삼은 거야. 그때 이제 회왕은 이제 그때 인제 회왕은 어 그 뭐야 목동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나 이런 걸 키우고 있는 그런 목동이었다는데 하여튼 초해왕을 찾아서 맹주를 삼고 그리고 나서 먼저 진해 수도에 함양에 입성한 사람이 진해 본거지인 간중의 왕이 되기를 약속했다. 자, 항우는 진해 주요권을 격파하는 진격했지만 유방은 진 왕실의 내분을 틈타서 먼저 함양에 도착했다. 그래서 유방은 진해 궁중이나 창고에 봉인해 이를 보존해 주는데 주력했고 진해 가혹한 법제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 3장 원칙을 제시했다. 법 3장이라는 것은 진해 법률을 모두 폐기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다음 상해를 입힌 자와 도둑질한 자는 각각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는 원칙을 약속했다. 그리고 인제 유방보다 1개월 늦게 한국간에 도착한 항우는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장흥을 거느리고 했다.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유방이 항우의 진영에 찾아갔죠. 그래서 초안제는 유명하죠. 홍문에서 해결했는데 이것이 홍문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인제 죽일 수 있는데 그때 유방이 인제 죽이려고 할 때 인제 유방을 죽이려는데 번개가 와 갖고 인제 칼춤 추고 이제 유방이 도망갔다는 그 있잖아요. 이게 홍문지혜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자, 함양을 진격해 진앙을 멸망시키긴 했으나 항우는 자신의 우유 부담을 걸고 유방을 죽일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실수가 뭐냐면 함양을 그러면 이렇게 점령했으면 요게 근거지로 해서 인제 나라를 좀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나라 출신이야.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도망가면서 철수한 거죠. 그래서 이 함양을 누가 인제 장악했냐면 유방이 장악했죠. 이때부터 인제 한초전에서 인제 항우가 밀리게 된 거야. 왜냐면 아직까지 양자간 유역 지역은 그 뭐냐면 그렇게 인제 뭐냐면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요. 생산력이 여기가 인제 많았고 여기는 적었죠. 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제 전쟁을 하려면 장기전을 하려면 이게 병참이나 보급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활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매번 싸울 때마다 유방입하고 하고 이기는데 항우는 이제 계속 싸울 때마다 병력이 소모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방은 패배해도 계속 여기에서 계속 함양에서 보급과 인력을 계속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밀리다 갖고 좀 해야에서 한번 이제 크게 싸우죠. 결국엔 이 전투로 해서 결국에는 유방 항우가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전쟁이라는 게 전략 전술도 뛰어나야 되지만 보급이 중요해요, 보급이. 보급이 계속 지속이 돼야 장기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보급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함량을 장악을 했어 하고 이걸 보급의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유방의 항우의 어떤 전략적 실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고주의 즉위와 이제 군국주의 실시인데, 여기는 이제 산해 이제 통일 때까지 전까지만 읽고 그다음에 어 한이주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게요. 자, 진을 타도한 항우는 진시황이 수립한 중앙집권 체제를 부정하고 전국 시대의 예체를 부활했다. 항우는 초나라 귀족 출신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냥 이 입장 볼 때는 이제 진시황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인제 군현제를 폐기하고 예전 게 좋다 해서 봉건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회왕을 의제도 옹립하고 스스로 서초 패왕이라고 되어 횡성에 도읍을 했다. 오늘날 초지역이죠. 공적에 있던 나머지 18 명의 장군을 왕으로 삼아 전국에 분봉했는데, 또한 약속가들의 유방을 한중의 왕으로 삼았지만 시세에 역행하는 분봉제는 새로운 전란의 불씨가 되었다. 자, 이전 시대의 예를 보아 선유 시대 같은 분봉제는 제후 간의 어떤 분쟁을 낳을 뿐 시대 역행적이었다. 자, 분봉이 마무리되진 1개월 만에 제나라 일족이었던 그 전형이 먼저 분봉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뒀고, 황후가 진압을 나선 틈에 틈을 타서 배후에 그 유방은 간중을 진격하고 그곳을 평정하고 동쪽을 진격해 황후와 대결했다. 그러니까 간중을 장악을 내렸죠. 천하나 한나라는 수년간 사투를 했는데 거의 7년 동안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그 기록을 이제 소설로 이제 쓴 게 초안지잖아요. 근데 이제 간중이난 천하 제1의 후방 기지를 확보하고 있던 유방이 병력이나 보급면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결국 항우는 BC 202년에 해화 전투에서, 그 해화 전투 유명하죠. 그 해화 전투에서 자살을 하죠. 해화 전투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더라. 09년 개교과서인가? 공 그 09년 개정 교과서에 해화 전투가 나와 있거든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때 인제 유명한 인제 뭐냐면 보사성어가 사면초가라는 말 여기에서 나왔죠. 예.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관련된 사람이 의제인데, 의제가 원래는 인제 초창기 때 얼굴마담으로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항우가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배를 타게 한 다음에 여기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의제가 그 수천 년이 지난 그 의제가 조선의 꿈에 나타났어. 예. 그래서 인제 그때 김종지의 꿈에 나타나서 쓴 게 조의제문이죠. 의제를 뭐니 조의한다. 그러니까 의제를 이제 추모한다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조의제문이 인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내용은 이제 세조를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의제를 단종을 보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유방이 인제 이렇게 해서 통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뒤에 좀 다시 읽고요. 그다음에 인제 동양사 개론에 들어가죠. 자, 동양사 개론 볼게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53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인제 최초의 통일제국 진이 나오는데, 진나 통일 배경이 나오죠. 예, 친나 통일 배경은 좀 아실 필요 있어야겠죠. 이거 예전에 기준이 나왔던 건데, 크게 이제 뭐 4 가지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친나 통일 배경을. 그래 갖고 첫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각군의 통일 욕구가 증대됐다는 거. 그래서 장기간의 각국 간의 무수한 전쟁으로 각국의 재정 파탄이 나오고 민중의 어떤 생활에 어떤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는데 거기에다가 전국 시대에 이제 각국의 통치 영역을 초월한 국제적 경제적 어떤 그 유통권이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의 분열과 관세 장벽은 자유로운 어떤 상업 활동을 저해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치수의 공동 관리도 어렵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각 분야에서 이 '통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욕구가 증대됐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진나라가 인제 상하이 범법을 통해서 구국 해저 그 구국 강경 정책을 상하이 범법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간중의 지휘적 이쯤 이 이제 적용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 의식이 형성됐어.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이제 양쯔강까지 이런 중화 개념이 확대됐잖아. 화민족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확대했는데, 하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돼서 하나 통일되지 않 에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인제 확대돼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큰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는데 그럼 볼게요. 자, 진해 신앙제는 춘추 시대 때 500년 동안 분열 시대를 끝마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통일제국을 이뤘다. 자, 이게 BC 221 년이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6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6 번이에요. 자, 진이 전국 치는 가운데 문명이 가장 뒤떨어지고 사회 경제적 환경도 굵고 좋은 형편이 아닌데도 문화와 경제 선진국을 제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진이 진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 것은 먼저 전국 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래 진해 통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회 범법과 시황제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전국 시대 때 형성된 통일령의 배경을 소홀히 한 어 다른 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전쟁이 막 많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논의가 제자백과 사상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법과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 강한 놈이 하나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육아는 이제 인덕을 베푸면 인덕을 베푸는 그 군주 밑으로 다른 패덕을 베푸는 패도 정치를 하는 이제 군주의 백성들이 넘어와서 결국에 통일될 것이다. 뭐 이런 논의가 있어요. 자, 물론 통일의 주체가 된 것은 진임은 틀림없으나 전국시대 사회적 배경 올 때 통일의 절실함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러 면에서 이미 형성되었다. 그건 전국시대 때 극심한 전쟁의 참상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과 비공, 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묵자가 되게 강조했죠. 뭐 인제도 주장했지만 그래서 묵자 같은 경우에는 수호 집단으로서 공격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지만 방어하는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가서 인제 여러 가지 방어 기술도 알려주고 자, 그래서 제자백과사상 속에서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전국 시대의 경제적 발전은 각국의 그들 통치 영역을 초월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더욱 긴밀해지면서 경제적 통일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 경제 환경은 여전히 전국이 국경을 초소를 설치하고 인위적인 관세의 장벽을 만들어 경제 활동을 어렵게 했다. 또 각국의 화폐와 도량형의 불이치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가중시키니 경제적 통일을 더욱 열망하겠다. 그래서 진시황이 나중에 이제 통일하고 나서 화폐나 도량형 같은 걸 통일했던 이유가 진시황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시대적 조성이나 시대적 분위기나 여론이 이걸 통일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어. 그냥 통일해야지 뭐냐면 서로 간의 어떤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킬 수 있는 거냐. 쉽게 물자와 이런 것들 그 상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와 함께 전국시대 각국은 그들의 통치 영역이 초원한 하민족, 중화민족이라는 어떤 동료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것은 보편적인 이제 역사 정통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특히 문자, 언어, 공동 조상을 바탕으로 한 하회 또는 중하의식이며 아울러 반방의 여러 민족들을 이민족 많이 민족이라고 낮춰 보기 시작한 중화주의였다. 자 이런 하회관념이 어느 시대에 형성된지 확인할 수 없으나 전국시대에 이미 성숙한 형태로 존재했다. 자 이와 함께 인제 전국시대에 들어서 서북방 지역의 서북 지역의 북방 민족 특히 흑노족의 침입으로 한민족은 끊임없이 시달림을 겪게 되면서 중원의 한민족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출현을 열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깨어 있고 이런 이제 전국시대 때의 기운을 배경으로 진해 통일을 달성이 가능했는데 통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의 이제 범법 실시와 진해 부국간경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두 차례에 걸쳐 상황의 범법으로 서북 쪽에 치우쳐 있던 후진국 진이 이악 전국의 강제로 부상할 수 있었고 그 후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통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상황이 마련한 능력주의적 신분 질서에 따라 국가는 재산과 권력의 재분배가 시현될 수 있었고 인민의 직접 지배가 용이해졌다. 자, 이 과정에서 토지나 부세, 요역의 분배와 함께 능력에 따른 인민의 신분 상승이 가능해 신분 상승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생산량은 크게 증가될 수 있었으며 가문을 중시했던 봉건적 계급 사회에서 탈피하여 활기 넘치는 인민의 능력주의 사회가 마련되고 있었다. 그래야 병사는 용감하고 백성은 생산에 전념하면서
국가적 불효과, 그다음에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여 육국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인제 그 진의 국가적인 위치의 지정학적 요소도 결국 무시할 수 없었다. 자, 진의 중심이었던 간중 지방은 사방이 요새화되면서 천의 요충지로 다른 육국에 비해서 국가 방어에 매우 대단히 유리한 됐다. 그래서 인제 간중 지역은 인제 좀 지도상으로 이제 파악을 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죠, 이렇게. 자, 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주머니잖아요. 여기가 누양이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인제 여기 주변에 이제 이게 산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 강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평야가 형성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인제 발달된 것이 여기가 위수, 그러니까 항하 지류죠. 여기 지역에 인제 뭐냐면 아 그 평야지대가 발달됐고요. 그리고 산맥으로 이렇게 보호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어. 그 몇 군데 요충지를 딱 막아 버리면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전부터 이 간중 지역이 상당 곡창지대였고, 그 방어하기도 좋고 이런 지대였어. 그래서 이제 진나라 함양이라든지 한나라의 장안이라든지 당나라 장안성, 수의 대흥성, 역대 왕조의 수도 역할을 했죠, 낙양과 함께. 이게 예전에 10 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10 년도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인제 다시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인제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통일 제국의 모든 이곳을 기반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을 감안할 때 간중 지방을 기반한 진의 철학 통일은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이용했다고 하겠다. 자, 특히 진이 선진 문명지대가 아닌 서북방 지역의 후진 지역에 위치했던 점도 법가주의에 가감히 추진하여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통일과 직결되어 있음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 시황제 통일 그 정책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들만 겹치는 부분만 겹치지 않은 부분만 좀 읽어 볼게요. 자,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한계란 칭호를 사용했고, 또 천재란 칭호도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두 가지 사용했는데 역대 황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천재라는 것은 주로 대외적인 용어로 사용했고, 황제라는 것은 주로 대내적인 용어로 사용했죠. 그래서 대내적인데, 얘네들은 이제 따로 또 옥새도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옥새가 6개 있었다고 하죠. 뒤에 보면 3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진시황이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관련된 또 조치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비슷하고, 옥세제를 마련했다는 거 요거 있고요. 그래서 뒤에 옥세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뛰어넘을게요,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인제 뭐 군현제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뒤에 보면 인제 그 군현제 내용이 있죠. 예. 그 군현제 내용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읽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인제 요 중앙정치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전국을 통치하는 중앙행정기구를 보면 행정을 담당하는 승상이 있고요. 감찰을 맡은 어사대부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 및 사법을 장악한 태의라는 상공이 있죠. 그래서 요 상공은 이미 전국 시대부터 있었던 관직이야. 춘추 전국 시대부터.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주로 개인의 황제 그 왕의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것들을 담당했죠. 내조 기관이었는데 이들의 권한이 커지면서 진한 시대에 들어오면서 외조 기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승상, 어사대부, 그다음에 태의, 요거는 한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한나라까지. 자, 국영제도도 한나라 때까지 가죠. 그래서 상국 국영 관련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한나라 때 좀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진해 중앙과 지방의 관료 조직은 최종적으로 황제를 정점으로 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은 그 법령으로서 중앙행정기구는 물론이고 지방의 말단까지 법령을 시달하는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체제가 처음 확립되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제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들, 앞에 있는 내용들과 동일하죠. 예. 그리고 이제 수도 함양을 이사시키고 3인 정책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어
육아에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에는 풍속인유를 단행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이 있고, 붕석인유는 후세에 인제 사상탄압의 대명사가 되어서 치앙제를 폭군을 원형으로 낙인 찍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치앙제의 대규모 이제 통합공사 같은 게 나오죠. 아방궁, 여산릉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행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인제 그 수행을 의미가 나와 있는데, 그의 위험을 직접 옛 육국민에게 가시하기도 했다. 자, 이와 함께 시황제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대규모 도로공사를 단행해서 전국적인 교통망을 뭐냐면 구축했다. 그래서 수도 함양을 중심으로 남북 동서로 확트인 도로 건설을 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가지 했고, 그 박근호의 대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쭉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인제 중국 남방에 이제 그 뭘 했냐면 남월과 민월이 있었는데, 치앙제 이거를 평정하고요. 오늘날 강동, 강서 복권 지역이야. 이 민월은 복권에 있는 거야. 남원은 강동, 강서 지역이고. 근데 월자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인들보다는 월족이 살았던 지역이죠. 베트남 민족의 선구자. 물론 이제 이들도 이제 그쪽 있는 이제 강동, 강서 복권에 있는 그 월족들도 나중에 이제 중국화되죠. 예. 중국인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들 이제 남원이 쓰는데 시황제 이들 평정하고 남해, 계림, 상이라는 상군을 설치하고 이곳에 이제 50만을 강조했고요. 복권을 이제 정복하여 민중군을 뒀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내용을 볼게요. 진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그 통일제국을 완성했는데, 이때 이제 북은 만주 몽골에서 남은 인도지나 반도에 닿은 대영토를 확보하기 때문에 진의 국명은 멀리 서방에 전파됐는데, 이 진화라고 차이나라는 명칭이 이렇게 났다. 그래서 중국 영토의 원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영토의 원형을 이루어줬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어 이거는 요 네 번에 여기 있네요. 네, 요거는 좀 이따 읽기로 하죠. 좀 쉬었다가. 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국 영역의 원형, 그러니까 요게 중국 원형의 영역은 한족이야. 한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영역은 주로 인제 이 진시황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약간의 인제 좀 영토 수정은 있겠지만 그 원형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 원형 있죠. 중국 지금의 중화민국 원형은 청나라가 만들었죠 또. 청나라 때 이제 오족 통합을 내세워서 인제 여러 다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중국 영토의 원형은 청나라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한족들이 살고 있는 영토의 원형은 진나라 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진화라는 명칭이 나중에 차이나로 인제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 기호에 관련된 내용이 16 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진해 통일과 황제 통치의 정형 해 갖고 역사적 의의가 있거든요. 예. 그 역사적 의의가 이제 01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